네, 이정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경제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김태기 단국대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죠. 뭐 내일 이제 취임식이니까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라고 해야 될 텐데요. 자, 이 후보자의 어제 청문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태기 교수님부터 좀 얘기 들어볼까요? 예, 뭐 보통 우리가 인사청문회 그러면 되게 좀 시끄럽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분 인사청문회는 좀 모범적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정책청문회처럼 돼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럴 만한 게 이 이창용 후보 경우는 사실상 여야가 다 합의된 그런 후보였던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총재가 공석이고 뭐 물가 불안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또 신속하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네, 뭐 저도 동의하고요. 굉장히 모범적인 청문회였다 생각이 되고 아주 무난한 청문회였다. 최근에 특히 인사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좀 신선한 면이 있었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자, 어제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창용 신임 총재가 물가 잡기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자, 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금리 상승 시그널을 미리 주지 않으면은 이 기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힌 거죠? 네, 뭐 당연하고요. 사실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뭐 시장에서 이미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바고 뭐 그걸 좀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자시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하셔야 될 말씀을 하셨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금리 상승 시그널을 미리 줘야 된다. 이거는 뭐 중앙은행으로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물가 자체도 문제지만요. 물가가 불안하다는 그 심리.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하죠. 기대 우리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기대 부분을 우리가 예상한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를 미리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 금리 올릴 겁니다. 라고 이제 일종의 예고를 지금 하는 건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특히 지금처럼 물가 불안이 게 심각한데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한국은행 총재로서 이런 문제 해야 되고 또 이 미국에서 이제 이창용 지금 이제 신임 총재가 되겠죠. 계속 오래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IMF 이런 데서. 미국 경우에 보게 되면 사실은 금리 올리기 전에 미리부터 계속 올릴 걸 예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뭐 경제 주체들이 다 대비하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중앙은행으로서는 금리 상승을 예고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은 이미 기존 금리를 지난 14일에 이미 0.25% 포인트를 인상을 했죠. 지금 현재 이제 기준 금리가 1.5%인데요. 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예고가 돼서 2%대 금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걸 매파적인 시각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매파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창용 신임 총재는 사실 굉장히 비둘기파에 가까운 분이셨고요. 사실 어저께 이야기한 것도 금리는 올리겠다고 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을 올리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 수준을 올리냐는데 어제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한 건 굉장히 비둘기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5월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뭐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특별하게 5월까지는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서 유지할 것 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금리와 역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것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0.5%인데 연말까지 2%포인트를 더 올려서 3%포인트를 더 올려서 한 3.5%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2% 가더라도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금리 역전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비둘기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성장, 물가뿐만이 아니고 성장에 미치는 것까지 같이 고려하겠다. 전형적인 비둘기파의 입장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청문회 이후에 채권 시장에서 국채 3년 금리가 굉장히 안정화되었고 일부 구간은 떨어지고 해서 이창용 총재는 비둘기에 더 가깝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요? 다만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는 굉장히 클 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말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뿐만 아니라 이제 성장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게 금리가 너무 올라서 성장이 위축되는 것을 피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매파보다는 비둘기파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미국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더 금리 인상폭이 좀 빠르고요. 또 속도도 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게 되면 미국 경우는 아마 2% 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거의 기정사실처럼 돼 있는데 지금 반면에 지금 이제 신임 총재, 이 총재의 어떤 생각은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경제 성장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쓰는 거로 그러니까 미국 경우는 사실 그럴 만한 게 미국은 지금 뭐 경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사실은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경기보다는 지금 물가가 신경 쓰이는.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거꾸로 뭐 어떻게 보면 물가도 뛰지만 사실은 경기 둔화 부분이 지금 뚜렷이 드러나잖아요. 특히 수출도 많이 후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총재의 신임 총재죠. 그분에 대한 생각은 맞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비둘기냐 매파냐 이런 부분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로 봅니다. 뭐 저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뭐 매파 비둘기파 이거 가르는 거는 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둘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이창용 신임 총재가 한 얘기 가운데 그 한미 간의 금리 역전도 뭐 용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있으면은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금리 역전이 일어나더라도 첫 번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명목 금리 역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 금리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한 4% 물가 상승 예상이 되고 미국은 뭐 7.7% IMF 발표에 하면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 금리 차이는 크지 않을 수가 있고 역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생각하는 게 또 환율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질 금리하고 환율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명목 금리만 가지고 비교해서 역전이라고 판단하는 건 좀 너무 단순한 비교라고 저는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실질 금리 환율까지 계산한 실질 금리의 역전이 일어난다고 해서 국내에서 자본이 많이 유출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채권 시장에서 주로 돈이 빠지는 걸 수 있는데 채권 시장 규모의 투자는 많지가 않고 주식 시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 성장률도 지지부진한 데다가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돈이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예단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이 부분을 용인하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거는 네. 좀 너무 나간 이야기다. 너무 나간 이거는 얘기다. 조금 더 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미국과 일본 예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뭐 사실 일본보다 훨씬 더 금리가 높죠. 일본은 네. 거의 완전히 제로 금리로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일본 뭐 자금이 막 미국으로 쏠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희망이 있다 할까요? 일종의 그건 이제 우리가 금융으로 본다면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 투자 수익률을 받쳐준다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금리 역전 부분이 뭐 일시적으로 뭐 발생하는 것이 계속 그렇게 지속되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뭐 금리 역전에서 지나치게 너무 예민한 게 오히려 조금 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어쨌든 뭐 금리 역전 그러면은 시장에서 맞습니다. 반응이 이제 날카롭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미국과 일본을 생각해 보라 그러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뭐. 네. 그렇다면은 이제 금리를 얼마나 또 어디까지 올리고 또 얼마나 또 자주 올려야 되는지 이게 이제 궁금한데 앞으로 뭐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뭐 쉽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올려야 될까 이거 예측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그게 뭐 이렇게 딱 정해진 어떤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고려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인상률, 인플레이션이 정말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미국과의 실질적인 환율을 계산한 격차가 어느 정도 생기느냐, 그것도 요소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정부가 얼마나 재정 확장적인 정책을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재정 확장적인 정책을 자꾸 쓰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더 커지게 되죠. 그럼 그만큼 더 금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향후 재정 조세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총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역대 총재에 비해서 보통은 이제 한국은행 총재면 이제 주로 이 금리, 통화량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지금 이 총재 쪽 그간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 실물 경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고용이 어떻고 그다음 부동산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물 경제라고 하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려를 많이 하고 사실은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그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물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보면 뭐 일단 지나치게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를 둔화시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너무 낮춰버리고 물가를 또 올려버리고. 그렇죠. 이제 그거 이제 뭐 이제 중립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면에 이제 미국은 쭉 추구를 해왔고 제가 그냥 이 총재 이쪽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 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금융통화 부분과 실물 부분에 대한 균형 감각을 좀 살리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랑 좀 비슷하게 간다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그쪽에는 우리로 따지면 한국은행이죠. 그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고용안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용안정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지금 한국은행 경우는 통화금융의 비중이 너무 크고요. 반면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고용이나 실물 사이드 부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지난번에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할 때 그 당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어야 되거든요. 이주열 총재 시절이죠. 근데 그때가 사실은 이제 초기 단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때 한국은행에서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뛰게 되면 우리 금리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그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문제를 그때는 뭐 부동산 가격이 문제이긴 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그 코로나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그랬나요? 코로나 이전부터 부동산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2019년 뭐 18년부터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사실은 우리가 금리를 조금 올렸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시기를 놓쳤다. 그러니까 이 총재가 그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부동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게 금리 문제랑 연동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잘 봤다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 있어가지고 미국과 또 다른 부분이 우리 경우는 금융통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물 사이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부동산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경제 비중이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만 특이한 상황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경제 성장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뭐 건설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GDP 막 건설 경기로 크게 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지금 우리가 그 포션이 커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도 크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큽니다, 비중은.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제 이 총재가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 가지고 뭐 한국은행이 필요하다면 개입하겠다는 이런 취지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한다면 부동산 가격을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됐다고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도 금융통화 금리랑 무슨 통화량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실물 부분에 돌아가는 상황도 점검을 해가지고 같이 연동시켜서 뭐 금리를 조정한다든지 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평가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제때에 금리를 조금 올려줬으면은 이렇게까지 상황이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초기에 그 금리 올릴 타이밍을 놓쳤다는 말씀을 저도 동의하고요. 사실 저도 그 당시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금리 가격 조정보다는 그 대출 규제 그런 식으로 갔죠. 수요를 줄이는 걸로. 그 가격보다는 그 일종의 물량 규제 같은 방식으로 많이 가는 바람에 사실 시장 기능을 충분히 못 살렸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다만은 지금은 또 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이미 부동산 굉장히 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 부동산 대출 부분이 가계부채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단계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가 돼 있고요. 이게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자 부담 이른바 영끌에서 사신 분들 이자 부담 부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고 그것이 부동산 가격을 더 잡는 지금 뭐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또 상황이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하고 금리의 관계를 상황이 지금 어딘가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다. 아마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 비중이 이제 높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총재의 경우는 그 부분도 미국과 상당히 다른 거로. 그러니까 미국 경우는 부채가 그런다면 정부 부채가 많고요. 가계부채는 많지 않아요? 가계부채 우리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그 사이 얘네들이 뭐 그러니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다 이 부채를 줄이고 하는 정책을 펴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우리보다는 양호합니다. 많이 쪼였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높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지고 금리를 그냥 뭐 덩달아 푹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충격은 뭐 우리가 그냥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훨씬 더 크다.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교수께서 지적한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대출이 있는 금융 소비자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뭐 부동산 대출을 받은 사람도 말할 것 없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정부에서 이제 예산도 추가로 이제 편성할 계획인데 그렇다면은 코로나19로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또 시장에서 줄여야 되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또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서로 상충돼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네, 뭐 당연히 지금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50조 정도 재정 지출을 늘린다면은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50조를 지금 현금으로 뭐 1,000만 원씩 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것보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출을 받으면서 상환할 수 없는 대출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또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다 갚아주자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 수가 있고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50조의 일부를 그 부채 조정에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 부채 조정.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부채 조정이라는 건 탕감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부채 탕감하고 조정하는 것들의 일부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도 좀 완화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금융 부실 문제 같은 것들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두 가지 사실 어려운 숙제예요 지금. 그 숙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면서도 네. 물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그렇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실질 도움을 주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좀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증세를 하든지 해서 재정 적자를 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이창용 총재께서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거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거를 보면은 네. 굉장히 지출을 많이 하는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네. 매니페스토에 보고한 것만 보더라도 국정공약 이행에 226조 원이 든다고 돼 있고 10대 공약 하는데 한 97조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 인수위에서 아마 계획을 곧 내놓을 텐데 이렇게 좀 돈도 많이 쓰고 또 다른 한편 세금도 막 깎아주겠다고 했죠. 부동산 관련된 세, 주식 양도세 그리고 군인들 봉급 올려준다. 이런 선심성 감세 지출 공약 그리고 네. 기초연금 30에서 40만 원 굉장히 하여튼 재정 지출을 많은 이야기를 네, 하셨어요. 그런데 네, 네.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는 와중에 이 공약들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고 그럼 지출을 늘린다면은 세금을 더 들리든지 네. 다른 걸 깎아야 되는데 지출 구조조정으로 줄일 수 있는 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줄이려면은 산업 정책으로 쓰고 있는 보조금 기업들에게 주는 보조금을 줄여야 되는데 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그거는 안 줄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 결국은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 예. 정부와 하는 사이에 정책 조율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이사율을 올리게 되면은 예. 의도하지 않은 예. 자영업이라든지 부동산 부채가 많은 분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처한 딜레마 아닐까 싶어요. 이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되는 이제 공약에 따르면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물가도 잡아야 되고 금리를 올려야 된단 말이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뭐 윤 당선인이 그때 이야기했던 게 어쨌든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묘안은 거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낭비성 예산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그때 조순 부총리 시절입니다. 그때 네. 노태우 정부고요. 그때도 우리가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10%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막 낭비성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그러니까 중복 사업들 막 부처끼리 지자체 네,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관리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 우리나라에 있던 예산이든 또는 정부 사업이든 네. 전반적인 아마 조정을 같이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 본인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일단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뭐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러나 여기 끝나고 나서는 재정 건전성 회복 쪽을 자기가 뭐 매진하겠다. 뭐 재정 준칙 이야기도 하고 그랬기 네. 때문에 뭐 어떻게 본다라면 그 부분은 답은 없는 건 아니고 네. 단지 거기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들은 발생할 거다. 네. 사실은 사업을 조정한다 그런다면 그렇죠. 어떤 사람 예. 이익 보던 사람들이 또 거기서 예. 또 이익 못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그런 문제들은 예상이 됩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서민들에게 재정 지원은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 그거 방법밖에는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아니면 세금을 올려야죠. 세금도 올리고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맞닥뜨린 우리 경제 문제점 어디에 있는지 짚어봤습니다.